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해화학물질 관리 6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 용량 반응 평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도 반 정도 이제 용량 반응 평가에 대해서 배우고 드디어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노출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용량 반응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남았어요. 제가 과제도 내드렸지만 이제 과제를 통해서 독성값을 쭉 찾고 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이제 안전한 기준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용량 반응 평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2단계에 와 있고요. 위해성 평가에서 용량 반응 평가는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이 톡시시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독성 자료를 조사하거나 새로 독성 자료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이 대체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인지를 결정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독성값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선 비발암 물질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퍼런스 도우즈나 톨러러블 데일리 인테이크라는 참고치를 구하게 됩니다. 발암 물질의 경우에는 발암력, 캔서 슬로 팩터에 대해서 구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인체 위해성 평가는 그렇고 생태 위해성 평가는 예측 무영향 용량이라는 이 피넷 값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레퍼런스 도어즈나 피넷 값을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오늘 용량 반응 평가를 마치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좀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CMR 독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반 독성 다음 CMR 독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CMR 중에서도 사실 발암성 물질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발암 물질에서는 저희가 발암 잠재력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CSF 값은 이해를 하시기로 하루에 사람이 체중 1kg당 1mg만큼 화학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었을 때 Y축, 발암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울기이죠. 또는 증가하는 발암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mg per kg day당 0.015라는 것은 하루에 1mg per kg day를 더 노출되면 그만큼의 1000명의 집단이 있다면 15명이 이 화학물질로 인해 암에 더 추가로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과제 내드렸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녹화 중이고 이제 녹화 끝나고 강의 전에 한 번 더 최종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각 제출도 허용하니까 혹시 기간 내에 못하신 분들은 이후에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독성 정보를 정리하는 과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직접 독성 정보를 좀 찾아서 사실 이제 그걸 위해서는 한 뭐 50개 찾아라, 60개 찾아라 이렇게 좀 많은 수의 양을 찾아야 스킬이 더 키워지는 것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과제니까 실습 차원에서 한 1, 20개 정도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제 서머리 테이블을 만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쪽 계열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여기 보시는 표는 이제 가소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화학물질이에요. 이 가소제가 워낙 그 네온백의 교란을 잘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져서 최근에는 이 가소제를 대체하기 위한 기능은 똑같죠. 그래서 대체 가소제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프탈레이트류가 그 가소제로 많이 쓰였다면 지금은 DHA, 뭐 ATBC, 딘치, 뭐 DHT, TOTM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프탈레이트를 대신해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의 의문은 과연 프탈레이트가 위해하다고 해서 유해하다고 해서 바꿨는데 이것도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독성 정보를 쭉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을 시켰더니 이제 발암성은 없었고 내분비계 교란도 없었고 발달 독성은 약간 있었고 하지만 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식의 요약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에카 보고서에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이지만 첫 번째는 이제 독성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표를 봤을 때 또는 이런 보고서를 봤을 때 이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칼시노제네시티라고 했을 때 뭘 근거해서 실험을 했겠구나.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써져 있을 때 이거는 어느 수준으로 발암성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엔도크라인 디스럽팅이랑 디벨로먼털 톡시시티도 뭐가 중요한 거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아야 이제 이런 요약 자료를 봐도 이 값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도 상당히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원자재 값은 크게 상승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제 최대한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류의 서치를 많이 하거나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개발하면 또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그 결과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서머리를 해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정말 큰 기업이어서 독성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는 한 이런 자료를 서치하거나 정리해서 또 정리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그걸 이해해서 안전하다고 또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전문성은 조금 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위해 관리 기사 같은 것도 생기기는 했지만 이런 독성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추후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2016년, 2017년쯤에 이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결국은 이 딘치가 제일 많이 쓰이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좀 그래도 독성값도 많고 해서 판단을 뭔가 내릴 수 있는 수준인데 나머지 4개 물질들은 좀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딘치라는 물질도 지금 노아엘이 뭐 1000이다 뭐 오랄 노아엘이 10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값이 기존 프탈레이트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지만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프탈레이트에 비해서 또 기능이 떨어지면 사용하는 용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꼭 이게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건이 달라질 때 그에 따라서 위해성이 달라지지는 않는가도 분명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제가 에카에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새로 나온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문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공인된 기관이고 좀 더 자료원이 많은 곳 또는 어떤 기업의 요구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좀 더 많은 그 독성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레포트를 활용을 해서 또 정리를 하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사실 원래 제목은 이제 DHP 플라스티사이즈드 PVC, 그러니까 DHP 가소제가 들어가 있는 PVC를 활용한 메디컬 디바이스의 안전성, 그리고 또 다른 가소제들의 안전성, 특히 이 신생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다, at risk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을 평가해서 견해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런 곳에 보시면 아주 그 전형적으로 물질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유해성 확인 작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노출이 되고 있나 이것도 이제 서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발견이 되면 어떤 제품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것도 여기에 서머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는 이제 신생아, 영유아들을 좀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한해서 좀 더 논문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익스포저에 대한 것이고 이제 3, 4로 가면 톡시시티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가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인데 애니멀 스터디에서 어큐 톡시시티, 뭐 리피티드 도스 톡시시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쭉 리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제가 저번 시간인가요? 예, 말씀드렸던 엑셀 파일 형태로 독성 DB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는 독성 자료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발암원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발암원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다른 물질들 제가 아까 표로 보여드렸던 얼터너티브 플라스티사이저들 네,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고려해야 할 것들, 다른 뭐 얼터너티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 섹션부터는 어피니언인데 여기서부터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출량을 최종적으로 얼마로 결정했고 또 독성 값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했고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 결과가 어땠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아직 연구될 부분이 많은 물질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연구가 후속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뭐 이것도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어떤 어피니언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어피니언에 대해서도 혹시나 고려할 수 있도록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물질별로 이제 독성 값은 다시 이제 이 부록에 더 있어요. 물질별로. 그래서 이런 이 보고서를 제가 그 수업 자료랑 같이 올려드릴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성 자료 검색을 해서 네,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범위 나가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저희가 주로 여러분들 과제하셨을 때 이제 생태 위해성 평가에 사용되는 독성 자료를 많이 구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리기로 애초에 뭐 조류, 물벼룩, 물고기에 대해서 많이 있을수록 좋다. 물론 설치류, 포유류에 대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생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이 피넥은 이 피넥 값은 생태 위해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체 위해성 평가가 아니라 그리고 이 피넥을 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확률론적 예측 무영향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첫 번째로 놓은 이유는 그 위해성 평가 방법론에 가능하면 이 확률론적 예측 무영향 농도 결정 방법을 따라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이 무리해서 확률론적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방법으로 결정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률론적 예측 무영향 농도 결정의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생태계의 모든 생물종에 대해서 내가 모두 독성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생물 종별로 어떤 종은 독성 물질 A라고 합시다. 이 A에 노출이 되면 정말 낮은 농도에서도 다 죽을 수 있겠죠. 어떤 동물들은 또 이만큼 노출돼야 겨우 요만큼 이제 겨우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종별로 민감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영향을 받는 개체의 수, 결국은 그 개체가 영향받는 정도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종이 다르니까요. 물고기보단 당연히 물벼룩이 더 약하고 물벼룩보다는 조류가 당연히 더 약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류, 물벼룩, 물고기, 뭐 외가리, 뭐 수달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모든 독성 자료가 있다면 이제 이 농도에서 영향받는 종의 수, 개체가 아니고 종이에요. 우리가 모든 종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농도에서 영향받은 종의 수, 또 이 정도 농도에서 영향받은 종의 수를 이제 누적적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처럼 보이는 이제 누적 그래프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게 이제 전체 종이에요. 이 중에서 1에서 100까지 랭킹을 매긴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퍼센타일화 하는 거죠. 1등에서 100등까지 매기고 100등이 가장 강한 생물종에 속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이 5%는 죽지만 나머지 95%는 보호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의 농도를 제가 아까 여기서 끈 이게 5%라고 한다면 네, 여기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쯤이 5%일이 되겠죠? 이만큼 노출이 되면 여기가 안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의 노출이 되면 이 앞에 아주 민감한 생물 종들은 이만큼은 이제 어떤 건강 영향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95%의 생물 종들을 보호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EC5가 되는 거죠. Effect Concentration 5%. 이 값을 이런 식으로 확률적 개념을 통해서 이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의 접근법을 사용을 하려면 최대한 모든 종은 안 되겠죠. 최대한 많은 종의 독성 값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값이 사실 10개만 있어도 이렇게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따가 SSD 제너레이터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 뭐 어떤 식으로든 확률론적 방법을 통해서 도출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좀 더 신뢰도 있는 방법이 되려면 최대한 많은 생물종의 독성 데이터가 있어야만 좀 믿을 수 있고 괜찮은 피넷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피넷 값을 이제 허투루 구하게 되면 저희가 5%는 죽고 95%는 지킬 수 있는 값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반밖에 못 지킨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모두를 보호하게 되는 제로 폴루션은 어려운데 이제 그런 쪽으로 비용을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신뢰도 있는 값을 산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SSD 제너레이터라는 건 어떻게 써서 이 분포를 구하느냐, EC5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아셔야겠죠? 제가 이제 SSD 제너레이터라는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뭐 EPA 같은 데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파일이기는 한데 매크로를 사용해서 네, 좀 쉽게 SSD 그래프를 확률 스피시스 센서티비티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SSD 그래프를 이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좀 시간을 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매크로가 이 컴퓨터에서 돌아가지 않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셀렉트 데이터에서
이 CD 부분이 중요해요. 텍사라는 곳에 속을 넣어도 되지만 이제 종을 넣어도 되고 그 종명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내가 구한 EC50 같은 그 독성 값을 넣습니다. 저는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네, 여기 스피시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EC50를 전부 여기 정리를 한 거예요. 속으로도 정렬을 해두긴 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하고 값이 다 입력이 됐고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은 지워주시고 좀 정리를 하고 여기 써져 있듯이 단위는 모두 통일이 돼야 됩니다. 한 그래프에 들어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넣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뒤에서 이제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일단은 뭐가 나오긴 나왔는데 막 이렇게 잘 보여드릴 수준은 아니고 제가 입력한 값이 있고 지오메트릭 민 같은 것도 구해주고 이제 프로포셔나이즈를 해서 아까 제가 말한 1에서 10등까지 매기는 그 작업을 해서 이 학명에 해당하는 종은 민감도 몇 %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5%에 해당하는 시험값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아마도 이제 EC5가 결정이 될 거예요. 좀 더 확률화해서 보여주는 것은 요 스텝 3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0.05%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센트럴 텐던시 값을 보시면 EC5 값이 도출이 됩니다. 제가 입력한 기준으로. 센트럴 텐던시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확률화 해봐서 통계적으로 돌려봤더니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가운데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센트럴 텐던시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이 7에 대해서 신뢰도 수준은 95%에서 신뢰도 수준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7이고 2에서 21까지 그러니까 좀 통계적으로 범위를 주는 거죠. 신뢰도 기준으로. 그리고 아래에 그래프도 그려줍니다. 이 까만 부분이 센트럴 텐던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로어 그리고 어퍼에 대한 신뢰도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쯤에서 EC5가 구해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 값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산출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부프로펜에 대해서 이부프로펜이라는 해열제 브루펜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을 독성값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5%에 해당하는 센트럴 텐던시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크게 보시면 스피시스 어펙티드 퍼센트가 Y축에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이 빨간색으로 제가 센트럴 텐던시를 표시하고 신뢰 구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이 많이 없는데 이제 각 점이 그 종에 해당하는 독성 값을 뜻한다고 이제 계열 이름도 모두 나타냈어요. 그래서 5%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0.001인데 여기 있네요. 0.001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들어가는 이제 생물종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아마 만성 시험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여기 온 것 같아요. 제브라피쉬 그리고 그 제페니즈 메다카 종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였고 오히려 조류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쯤에서 EC5를 결정을 하면 이 제브라피쉬와 메다카에서는 좀 독성이 있지만 이 위로 나타나는 이들 종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라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SD 제너레이터도 같이 이제 자료로 올려드리겠고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만 보고 좀 1교시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병우 외 환경 매체별 카드뮴의 생태 위해성 평가, 이 논문 제가 2차 시에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SSD 값을 통해서 카드뮴의 이제 피넷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HC라고 해서 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는 컨센트레이션인데 5% 역시 같은 기준을 사용했죠. 이름은 다르지만 EC5, HC5, 뭐 LC5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밸류를 구하고 이 밸류에 대해서 안전치를 사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게 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2018년에.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같이 올려드린 강의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면 이 확률론적 방법을 못 쓰는 자료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넥 두 번째 결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